속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고요. 작년에 연매출은 뭐 70억 가량 정도 생각합니다.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인데, 그래서는 주로 뭐 한국의 기업용 유통업체, 뭐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포스코 이런데 식품 포장재를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제 제가 이런 모임에도 처음 와서 이제 PSS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근래 한 2년 전에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서 이제 세미나에도 참석하게 된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홈플러스에 들어가는 이제 식품 포장재 제품에 탄소 성적 표시 인증이라고 하는 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을 하나 생산하는데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표시한 인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 포장재 중소기업 업체에서 최초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홈플러스 이제 테스코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쪽에 관심 가지게 된 거는 그런 경제학을 했습니다. 했을 때 환경하고 관련된 게 이제 옛날에 80년대 서스테이너블 로스, 그 다음에 리소스 이코노믹스 이런 쪽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개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합쳐져야 그게 이제 커머더티다 이런 개념으로서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덕트를 쓰려면은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시간과 노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 커머더티라고 하는데, 물질을 절약하는 게 에너지 절약이 가장 핵심적이고, 물질을 절약하려면은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적게 쓰고 어떻게 하면 뭐 많이 적게 버릴 수 있느냐 이런 걸 하려면 소유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같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소유가 아니라 렌트 개념으로,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자의 동기와 소비자의 동기가 맞아떨어져야 절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생산자는 우리는 이제 냉방 시스템을 원하는 거지 냉방기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자는 굉장히 이걸 생산할 때 튼튼하게 또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고, 소유는 그쪽 생산자가 가지고 서비스는 우리는 소유할 필요 없이 서비스만 사면 되니까, 이런 시스템이 되면 굉장히 물자 절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들의 사장들의 좀 친구들이 있어서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관심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컨설팅을 할 예정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했던 데가 첫 번째 디자인인데, 거기서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만들 때 주로 했던 분야들이 어느 하나의 제품을 각 개개인들이 갖는 게 아니라 공유해서 소유하면서 자원을 벌였다는 그런 것들. 두 번째 디자인은 모토로라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휴대폰을 디자인하면서 단순하게 그 그림 디자인이 아니라, 그림 디자인이 꼭 플라스틱을 분해야 되는 걸 써서 그림 디자인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분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분해가 쉬운 디자인을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좀 더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경계가 좀 아직도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적게나 아까 에코 디자인 같이 환경성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포함되고, 환경성 개선해서 물질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원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하여튼 소비를 기능을 내가 핸드폰 서비스를 쓰는데 핸드폰 만들기 위한 물질을 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바뀌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 뭐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은 물질이 많이 들잖아요. 많잖아요. 몇 개를 해가지고 여러 선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막 이런 그 물질을 적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유해성이 적다든가 뭐 그다음에 자연적인 쓰레기를 적게 해서 아니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되는 게 개념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서비스하고 관련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냥 그 제품에 대한 것만 가지고는 그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사회 문화적인 정책적인 시스템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아주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기업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아까 소비자 욕구를 유도해내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똑같은 어떤 효용을 같이 가지기 위해서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 PSS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애플 사례는 그게 아닌지 범위에 되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실 겁니다. 식품 포장용 비닐이나 필름인데 크린앱이라고 김밥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싸는 뭐 비닐이라든지 그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할인점에 가서 저희 회사 제품을 구매를 해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이 제품이 석유 화학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써가지고 일반 소비자고 일회용인데 주방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쓰고 몇 번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 환경공단에다가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출고 실적을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출하한 그 합성수지의 양의 일정 부분을 폐기물 분담금이나 이제 EPR 분담금이라고 해서 재활용 제조업체 의무 납부하는 그 분담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 대비 한 4, 5% 정도 되는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하면 이제 일본이나 오히려 이제 이런 유럽보다도 우리는 더 그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그걸 다 출고를 의무 납부를 안 하거든요.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이익률하고도 상당히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출장 가보면 거기들은 이제 여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부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그 합성수지를 완전히 분해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는다든지 생분해성 소재를 집어넣으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섞어 넣으면 폐기물 분담금이라든지 뭐 이런 재활용 분담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이 MB 정부 들어가지고 녹색 성장이다 이래가지고 뭐 한 4, 5년 동안 붐이 확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도 이런 쪽에 지금 뭐 좀 R&D를 하고는 있지만 기업이 이렇게 쫓아가려는 것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좀 부합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걸 하나 해내려고 하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런 게 좀 같이 이렇게 부합이 조금 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반 이 합성 수지에다가 첨가제를 섞어 넣으면은 이제 일정 기간 이후에 이걸 뭐 땅에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러면 완전히 분해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기 교수님도 이 강의하시는 그 부분 중에 PSS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에코 프로덕트는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해서 이제 성과가 나왔고 또 이제 그런 뭐 이제 테크놀로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첨가제를 뭐 유럽의 뭐 이런 소재 업체하고 이제 나름대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급선도 이제 확보를 했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뭐 이좀 대비적인 요소는 지금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소재 업체들은 뭐 완전히 분해되는 이런 생분해성 소재는 제가 쓰고 있는 소재의 6배에서 뭐 5배 정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뭐 완전히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들도 있거든요.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식물성 석유죠.
그런 걸 썼을 때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좋은 제품을 시장에 내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과연 내가 이걸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인데 2배 뭐 몇 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걸 살까 이제 부분인데 이런 거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제품은 정책적인 부분하고 조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지금 이 지금 안건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이제 처한 이 현상들을 좀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예, 대표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한 가지 좀 아이디어를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난 부분이 이제 그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라는 게 최종 엔드 유저한테 제공하는 것만이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한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중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분들 그렇죠. 그런 쪽이나 환경부 쪽이 되겠죠. 이제 그런 쪽이랑 연계가 되면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분리배출을 할 때 흔히들 지금 뭐 유리라든지 뭐 쇠, 뭐 플라스틱 이런 거는 그냥 딱 눈으로 보면 아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책화적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그런 제품 회사에서 만든 그런 포장재질 그런 거에 대해서 특유의 마킹이 돼 있어야겠죠. 그 마크를 가지고 우리가 뭐 흔히 KS 마크라든지 Q 마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만든 포장만 별도로 구분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죠.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회사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리할 때 쓰고 그 재활용이나 그런 쪽을 하는 기업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지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완전 분해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분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면서 코스트를 조금 올리고 그 처리하는 비용에서 이제 코스트가 들어오는 부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국내에서는 한 2~3배 정도 비싸고 5~6배 비싸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외 쪽에서 찾다가 일정 부분에 첨가제를 넣으면 가격 인상률이 아주 적게 하면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은 찾은 거고요. 그래서 그걸 뭐 올해 준비해서 하반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다 내놓을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제가 볼 때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고 환경 개선 효과도 아주 높은 이 오른쪽에 올라갈 수 있는 제품인데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좀 제품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이제 테스코 쪽에 나가는 이 식품위생 장갑은 제품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200매 장갑이다 이러면은 2117g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발생을 했다. 이걸 저희들이 환경부에 작년에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2년 동안 이 인증을 유지를 하면 공정 개선이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게 되는 뭐 그런 공정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이루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2년 후에는 또 저탄소 인증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다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니 코스코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을 자꾸 이제 맞추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도 이제 인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이제 공부를 하고 하러 이제 있는데 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물건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뭐라 그러는 거죠. 뭐 친환경적이라든지 어쨌든 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것보다는 좀 요즘은 그 사회적인 이런 그 뭐라 그러죠. 보편적인 생각들이 다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또 뭐 조금 사회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뭐 약자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하고 좀 조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품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제품의 질을 환경 질적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내가 이거를 생분해 중소재라고 이제 만드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예. 조금 더 멀티레이랑 오픈레이를 만드실 때 타 제품과 구별이 되게끔 컬러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환경하면은 제일 친환경 하면 떠오르는 컬러 그린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린 컬러를 조금 넣어서 봤을 때 조금 차별화가 된다면 소비자들은 솔직히 어떤 친환경 마크를 가지고 있고 제품의 패키지가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가격을 먼저 제일 비교하게 되고 아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제품에 대한 아직 디자인 컨셉은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없고 결정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에코 디자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B2B로 하실 때는 그게 크게 뭐 환경, 그러니까 패키지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의 질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패키지고 또 어떤 분위기고 그게 정말 실제 내가 사용할 때 이게 과연 저탄소 배출 이런 거 생분해가 되는지에서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 그렇죠.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뭔가 제품에 두드러지게 표현이 된다면 조금 더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데 그 김모 교수가 얘기하는 관점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그림을 얘기를 하면서 PSS에 여기다 두 단계에다가 박스를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SS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받는 분야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요거 나오기 전후에 아마 양파 그림 보시고 기억이 날 텐데 PSS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클리너 프로덕션이 가능해야 되고 에코 프로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생산하고 계시는 포장지에 보면 그렇죠. 생산 공정 자체를 일단은 클린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제 PSS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주 관점이 생산자 관점이었다면 이 관점을 복합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생산과 소비와 유통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보자 이런 얘기. 근데 지금 그 전 단계까지는 나름대로 생산자 입장에서 해결했는데 지금부터는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그 디자인이나 소비자들한테 이거 시장에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걸 먹히는 부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랩 사용을 줄여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랩 사용을 줄이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랩을 포장을 할 때 두 겹을 포장을 하는데 왜 두 겹을 포장을 하느냐. 이게 찢어지기 때문이냐 아니면 잘 안 붙기 때문이냐. 근데 이제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지만 제 같은 입장에서는 또 그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양날의 칼 같은 그런 건데 맞습니다. 이거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 딜레마거든요. 친환경적인 쪽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또 이게 또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사용을 덜 해야 된다, 판매자야 된다, 또 이런 또 관점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쪽 부분에서 이 파이낸셜 아까 플로우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이낸셜 플로우에 대한 얘기인데 가격을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줄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마찬가지거든요. 전력 가격을 가지고 이제 수요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품의 가격이 분명히 대부분의 경우 그린에너지 문제가 제품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1단계로 시작을 하는 게 정부가 지원금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성을 고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거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소비자가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생각하자는 얘기고 그거는 좀 걸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숙제하는 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그 지금 걱정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아이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출범할 때는 그
음원 제공하는 업체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잖아요. 수익이 늘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시행을 할 때는 아이디어가 없지만 그걸 궁극적인 목표를 볼 때는 그냥 효과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아이디어를 내라고 지금 모아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면 자작년 그릇이나 무덤 그릇이 그 동그라미 파이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두 번씩 포장을 할까? 뭐가 불안하니까, 가다 넘치니까. 그럼 예를 들어 두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랩 자체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무덤 그릇 하나 덮을 정도로 뭐 스티치가 있어서 또 쓰기 쉽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그런 얘기 쪽으로 좀 시간이 없으니 좀 시간 없을까 싶어요. 그러면 짬뽕 그릇도 라블랍을 만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랩 그러면 사실 그럼 사장님 어떻게 한다고? 그 비즈니스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릇을 만들잖아요. 조금 있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랩이 줄레가 탄력이 있어서 그냥 씌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기계가 있어서 주변을 근데 보통 포장재 위에 요즘 그 플라스틱 밑에 이렇게 열로 붙이는 것처럼 예. 랩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그 재무적인 관점도 관련될 수 있는 게 좀 알겠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적게 써가지고 수입 줄까봐 단위 가격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써야 될 포장재 하나에 제품 써야 될 포장재를 양은 같은 가격에 양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뽑아내는 거죠. 포장할 때 똑같은 가격에 아까 2배 쓸 걸 한 번만 쓰게 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이게 한 번 써가지고 돈을 써나 두 겹 해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하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측면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상분해라는 게 아까 그 분리를 돼가지고 고객들이나 정부로부터 분리해서 재정적인 면에서는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한 기업으로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 기업들 연합체를 만들어서 접근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4% 부담하는 건 뭐 1%는 부담은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면 좋겠죠. 전체적인. 저희 조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이제 그 과일을 구매할 때 보면 과일 이렇게 상표가 조그맣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는 담고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 뜯어지고 폐기가 되게 되는데 저희 조에서 이제 낸 아이디어는 그 상표 자체를 종이 비누 형태로 만들어서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 이제 그 비누 그 상표가 붙은 상태로 이제 물에다 씻게 되면은 그게 세정제 효과를 내서 과일 겉에 묻어 있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씻어내고 폐기물은 따로 발생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집안에서 세제를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좀 그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하면서 그 환경적인 영향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들 집에서 분리수거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분리수거 표시가 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대충 플라스틱이면 다 똑같은 플라스틱으로 때려 넣고 뭐 유리는 뭐 사기 뭐 이런 거 막 구분 안 하고 다 넣으시는데 이게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런 재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고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은 분리수거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비용과 자원이 또 한번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재질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가 상품에 붙어 있다면은 그 분리수거함 옆에 그 바코드를 찍어볼 수 있는 그 기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때 그 뭐 플라스틱 병이 있는데 그 바코드에 찍어보니까 1번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뭐 2번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면은 그 저희 어머님들이 그 재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분리수거 자체가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분리수거 업체는 그거를 다시 한번 재분류를 해야 되는 비용과 자원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재질에 대한 순도가 높기 때문에 재활용성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트에서 이제 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영수증이 한 1m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종이 낭비가 엄청 심하게 되는데 그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되면은 나중에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가계부 정리를 할 때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종이가 버려지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IT가 접목됐다는 점에서 이제 그 팩터가 좀 높은 에코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혹시 휴대폰 집으로 배달받아서 구매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이 매장 가서 구매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매장에서 구매를 할 때 그 매장에서 바로 개통을 해갖고 휴대폰 제품만 들고 오면 되는데 꼭 이렇게 케이스에 비닐봉투에 뭐가 이렇게 다 딸려오고 나중엔 그게 다 쓰레기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장재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인데 그 상품 수령 자체가 매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매장에서 케이스를 제거한 상태로 본체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그 케이스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품들을 포장해서 나오게 되고 하면은 그 포장재를 생산하는 자원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또 다른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소비자들 중에서는 그런 패키지 형태로 원하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 패키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환경부와 비용까지 부담을 하고서라도 그걸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비용을 좀 더 싸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 포장재를 다시 리사이클링 돌릴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PSS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IS 디자인 센터의 전소윤이고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조에서는 다양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축약을 하자면 하나는 같은 취향의 사용자들이 SNS를 통한 이제 어떠한 정보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PSS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환경적으로 좋냐? 이제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소비자들의 그 욕구는 굉장히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구두를 고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구두가 따로 있고 여름에 내가 원하는 똑같은 티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그 욕구에 대한 그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그 조사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의 티를 사기 위해서 어떤 여성분들은 2-3시간을 찾기도 하고 결국은 뭐 2-3일이 걸려서 사는 이런 분들도 있고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들 용품 비싼 이런 용품들을 살 때는 더 많은 구매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원하거든요. 이러한 점에서 전기 절약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그 유통 구조의 네트워크를 잘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SNS가 다 뭐 트위터는 전 세계의 뭐 가장 빠른 그 소통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매 정보와도 같이 연결을 시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PSS의 그 아이템을 플러스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제 아파트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그 가축이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농장과 연계해서 이제 비료로 시스템적으로 PSS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좀 더 좋은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어떠한 구청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요.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가깝게 그 자기가 쓴 음식물 그 키로수마다 음식물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쓸 때 좀 더 덜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나오게 되잖아요. 버릴 때 항상 인상을 쓰게 되고 그렇다면 지역에 버려지는 어떠한 텃밭이라든지 버려지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구청에서는 그러한 틈새 텃밭을 공유한다든지 배양을 시켜서 사용자들을 만드는 거죠. 시민들한테 직접 고추를 심게 한다거나 상추를 심게 해서 아이들한테는 교육적인 어떠한 친환경적인 의식 교육의 시스템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 자기 로컬 구역에 있는 음식물을 소비하게 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좀 더 PSS 시스템에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그 제조업체가 2군데였는데 제가 지금 경영하는 그 중소기업 위주로 논의를 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식품 포장재 제조회사인데요.
일단 실현 가능성도 높고 환경 개선적 효과도 높은 쪽에 몇 가지 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친환경 제품 제조입니다. 지금 현재 식품 포장재 그 필름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료가 합성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수지를 가지고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출고한 양을 환경부 이제 환경공단에다가 자진 이제 의무 신고를 하고 재활용 폐기물 분담금이라든지 뭐 EPR 분담금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완전히 그 합성수지를 분해한다거나 그 다음에 합성수지를 대체한 다른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담금이 완전히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생분해성 원료를 이용하게 되면 일반 원료에 비해서 뭐 5배라든지 크게는 6배, 2배, 3배 이렇게 이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시장에 나갔을 때 일반 제품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팔릴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일정 부분의 가격만 조금만 더 인상을 시키면 일반 저 기존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도 가격이 크게 높지 않고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식품용 포장 필름을 여러 번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딱 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용도에 맞는 일회용 제품 사이즈를 만들어서 좀 타겟화된 소비자 시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용하는 양도 좀 줄이면서 소비자 니즈에 좀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해서 두 번째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PSS의 범주 내에서 이제 에코 프로덕트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감성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제품 쪽에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품 제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 혁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전 과정 제품을 제조하기 있는 전 과정에서 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These are examples from company consulting projects over a longer duration, which we did in the past. This is from a housing company in Japan, who has actually implemented the results quite successfully. And that is where what I mentioned before. The whole method is based on a research that was summarized in, there's actually a book published in 2005, which is called Methodology for Product Service Systems, which was a European project with Politecnico di Milano, with our organization, with a Dutch organization. And we worked for about 5 years to come up with a structured approach how to develop a new product service system. And later, we have applied and we have simplified the method. You know, when you first do it, often it is too complete and it is too complex for especially small companies to adapt and to follow the entire structure. So what we did is we simplified it to make it as effective as possible, so that also small companies, in Austria we have a lot of small companies, like for instance Auro, maybe some of you might know, is a surface
treatment company, I would say. Actually, they are producing paint and lasers for surfaces. And their vision was develop from a producer of paint to the provider of surface over a longer period, which would make the whole system more economically feasible for them. Because currently you look at the can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paint and find out the natural paint is more expensive. In fact, it's not, because if you do it properly, you can treat larger surface over a longer period, and you can remanufacture it without grinding the whole thing. And this is successfully applied in some of the heritage buildings in Vienna, like the Castle of Schönbrunn, the Technical Museum, Belvedere. So they had the problem that they have very valuable parquet floors, which the Heritage Commission told them you may only grind and seal them once and never again. Or you change to a different type of treatment, and if you have a museum, people would always walk the same path. They look at this picture and then they walk to the next picture. So it means the floor is worn out according to this walking path. Now if you have a sealed surface like this and you have a wear, what can you do? You have to grind the entire surface and reseal it. If you have a system based on oiling and waxing, it needs to be maintained more often, but it can be repaired without diminishing the thickness of the wooden structure. So that was one of the examples. Give you a hard time to translate. I'll make it very short.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까 저희가 순환하는 그 개발 과정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특정 PSS라는 토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말부터 이제 PSS 개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05년도에 빈머 박사님하고 또 이제 유럽의 전문가 분들이 모여가지고 방법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맵스라고 불리는 방법론인데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론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더 이거를 간략화해가지고 실제 기업에다가 적용을 한 사례고요. 저기 세키스이 케미컬이라는 게 아까 일본 회사였고, 그다음에 아우로라는 회사가 지금 사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친환경 페인트를 만드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오스트리아는 거의 다 중소기업 위주인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거의 천연 페인트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합성 페인트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컸는데요. 이 페인트 통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특정 이제 표면 퀄리티를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교육 참여하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만 잘해주면 아주 적은 양의 페인트 소모를 가지고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PSS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이제 그 방법론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사례가 이제 비엔나에 실제로 관광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쉔브른 궁전이라든지 뭐 벨베데레 뮤지엄이라든지 기술박물관 이런데 바닥 그 표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재미있는 점이 있냐면 이게 아주 오래된 이제 유적지잖아요. 1600년, 700년 이때 지어진 건물들인데 이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합성 이제 오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바닥을 일단 다 밀어야 돼요. 다 밀고 그게 다시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무 두께가 점점 얇아지잖아요. 근데 그 유적지 관리국에서 더 이상 이제 더 얇아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천연 페인트를 이 표면 관리를 제공하는 아우로에서 그 방문자들이 다니는 통로가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만 부분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PSS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o this is the whole set of tools.
it is constructed in a modular way. Nevertheles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follow this path in time. So first and most important thing is a proper system analysis. Analysis of the current business model, of the current stakeholders, of the, that's what we use, the system map. And then we enter the phase of idea generation and refinement. There are so many ideas, not all of them are feasible, and the challenging task is to select those that go into the further development. Sometimes it is an iterative process. You start with one idea that you might find extremely tempting and extremely useful, and during the course of development you find out it has its obstacles that might be counterproductive, and then you go back and choose the next topic that you found less interesting, and or have a combination of different ideas. That is also quite useful, but we have narrowed it down to these basic three phases: PSS system analysis, PSS development, and then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e implementation, testing, and monitoring. To round up, just a few impressions from the previous training in the last 2 years. Scenario building as one of the tools that designers are quite familiar with. It's like a storyboard. So you actually simulate what will happen once it is implemented, and over a timeline, what kind of interactions are actually happening. What else do we have? We have discussed about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one of the very important aspects of the tool. In the end, you want to really prove, and you want to know that the system that you come up with is certainly better than the one you had. So that's why you need indicators that can show how much you are actually able to improve. Market launch, here you can see some test facilities. Usually market launch is done in a sort of a niche market, not to completely rely on the success, and being refined for the bigger scale market introduction. Nevertheless, whoever wants to introduce such a concept in a company, you have to know and consider it will take time and resources. So it's not just a one-day thing. The successful projects we have been carrying out took about 6 months. So I would say that is a feasible scope for a medium-sized company, and you need to have a certain person that is in charge. We call that the PSS champion. There needs to be a person who takes the lead in the company and is the counterpart for whatever external consulting you might wish for. And it's also important to involve other departments within the company itself, becaus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opinions. We have had trainings where the designers were present and they would say, wow, interesting, but you know, you should talk with our manager. And then we had trainings with the managers being present, and they said, very interesting, you should tell that our designers. You know, this kind of interaction has to happen in a company dialogue. Preparation, I've mentioned that. Maybe pilot test as an important feature, which can be done with a test group. It doesn't have to be real customers. It can be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because everybody is a consumer as well. So if you have a secure test group, it's a very good idea to test the acceptance and feasibility with this separate group. So now what's gonna happen next? I think we should focus on the intensive training that we are going to give in September or October. The
the time is to be decided very soon. We have to discuss that with KNCPC, and once we have decided the schedule, I think all of you will be informed. So what we are going to do is a lot of teamwork, more in-depth theory and practical exercises. This was just in a nutshell, a very brief overview. And we will develop from basic PSS concept into as close as we can get to a marketable set of ideas.